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좀 신기한 얘기 하나를 먼저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요즘에 캄보디아 사기 집단 문제로 우리나라가 난리죠. 사실은 전 세계가 난리였고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유탄을 누가 맞았느냐? 일론 머스크가 맞았습니다. 왜 동남아 사기 집단이랑 일론 머스크랑 상관이 있지? 라고 해서 보는데 실제로 미 의회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나 이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왜 캄보디아 사기 집단과 일론 머스크가 상관이 있느냐라는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사기 센터 뒤에 스타링크, 미 의회 조사 시작이라는 저의 기사입니다. 한번 보면요. 미 의회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미얀마 사기 센터에서 인터넷을 제공하며 전 세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영국의 가디언이 최근에 보도했습니다. 이건 사실 가디언뿐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는데요. 스타링크가 단 3개월 만에 미얀마 최대의 인터넷 제공 업체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미얀마 같이 내전으로 혼란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는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제대로 된 인터넷 제공 업체들이 영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스타링크들을 사람들이 갖다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범죄인들이 가장 열심히 썼다는 건데요. 미국 상원은요, 머스크에 대한 청문회 소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미 의회 초당파 모임인 공동경제위원회는요, 이미 지난 7월부터 스타링크가 미얀마 사기센터에 인터넷을 제공한 정황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캄보디아 사기센터 갔던 AFP 기자의 보도나 다른 유럽 언론의 보도를 보면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은 되게 초점을 여기 맞추고 있더라고요. 스타링크 접시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거기 사람들 한국인 이렇게 기사를 쓰지만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로 인터넷을 연결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랑 관점이 상당히 좀 다른 건데요. 어찌됐든 미 의회 초당파 모임에서 지난 7월부터 스타링크가 미얀마에서 사기에 활용되고 있다고 해서 조사를 시작한 거고요. 문제의 사기센터는 미얀마 태국 접경 도시 미야와디의 KK파크에 집중되어 있고 이곳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기반으로 한 사기 공장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미얀마 군부와 중국 태국 정부가 합동단속을 벌인 직후부터 해당 지역의 건물들 지붕 위에 스타링크 안테나가 대거 설치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기 접경 지역에 사실상 치외법권이 그냥 진공 상태에 빠진 곳에서 중국에 예를 들자면 갱단이 와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사기를 치고 했던 거죠. 그리고 물론 한국도 그다음에 유럽도 미국도 모두가 대상이 됐을 텐데 미얀마 군부하고 중국, 태국 정부가 합동단속을 먼저 벌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 인터넷선을 끊었겠죠. 그러니까 이 범죄인들이 스타링크를 가져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스타링크는 내전 중인 미얀마의 최대 인터넷 제공업체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올 여름쯤 되면 미얀마 인터넷은 스타링크가 제공하게 됐다는 겁니다. 미얀마 내 사기센터에는 최대 12만 명이 온라인 사기 작업에 강제로 동원된 것으로 유엔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스타링크의 모회사 스페이스X는 언론 및 정부의 질의에 일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스페이스X라고 별로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전 세계에 가는 서비스를 끊을 수도 없고 미얀마로 가는 서비스를 완전히 끊는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거기 정말 합법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막아야 할 텐데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상원경제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메기 하산 의원은 머스크에게 11개 항목의 질문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세계 반대편에서 범죄자들이 스타링크로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차단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정 지역은 스타링크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방식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도 그 스타링크 내부에서도 그 부분은 상당히 논의하고 있을 거로 보입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요, 동남아 사기 조직으로 인한 2024년 미국 내 피해액은 무려 약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한 14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동남아 사기 조직의 피해는요, 단순히 한국에서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이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사기의 메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단속을 요구하고 하는데도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 뿌리 깊은 그 범죄 조직들, 그리고 부패한 국가, 그리고 군부, 들의 결탁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전세적으로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나라 안에서 그리고 아니면 주변국 정도에만 피해를 끼쳤을 텐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다 보니 그 피해가 전 세계가 얻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미국 기술 기업이 의도치 않게 국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보여주고요. 그래서 윤리적 책임을 강화시킵니다. 특히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도 나왔죠. 이 스타링크를 누가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선의 환경이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이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이 쓰고 있는 스타링크 비용을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말 스타링크 같은 게 자유를 지키고 사업을 위해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지만 반대로 범죄에 악용됐을 때는 어떤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스타링크처럼 위성 인터넷이 규제 회피 수단이 되는 현실에서요. 정부 차원의 통제 감시 그리고 기업의 사전 실사 및 대응 체계 구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캄보디아 문제, 사기 공장 문제, 그다음에 범죄 공장 문제는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고 정말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요. 전 세계 사기 시도가 65% 급증했고요. 인신매매와 결합된 사기 공장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실상 인신매매에 속아서 그 안에서 노예 노동을 하고 사실상 범죄 집단의 일원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죠. 보안기업 바이오캐치가요. 지난 15일 발표한 2025년 글로벌 스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 세계 사기 시도가 65% 증가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등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모두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거기 이제 범죄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보고서는 AI 기술과 실시간 결제 시스템의 발전이 사기 산업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분석하면서요. 캄보디아 등지에서는 인신매매와 결합된 사기 공장화가 진행 중이고 이는 단순 범죄를 넘어서 조직화된 산업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를 봐도 그렇죠. 프린스 그룹이라는 캄보디아 굴지의 그룹이 들어가가지고 사기센터를 방조하고 해왔고요. 이런 걸 보면 단순히 그냥 범죄 조직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범죄 산업화되고 있고 그거를 밑바탕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이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바이오캐치는요. 5개 대륙 약 3억 5천만 명의 금융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대비 2025년에 전 세계 사기 시도가 65%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기의 대부분은 사람의 심리와 행동을 이용해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는 사회공학 공격을 기반으로 하고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승인 사기의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 그걸 복제해서 돈을 뺀다든지 이런 식의 사기가 많았는데 이젠 사람을 심리적으로 속인다는 거죠. 외로운 사람에게 그다음에 혼자 있는 사람에게 접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자기가 본인이 사랑한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오랜 시간 그래서 돼지도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키워서 잡아먹는다고. 돼지도살 같은 방향으로 로맨스 스캠을 한다든지 보이스피싱으로 너의 아내나 누가 잡혀있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보내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사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늘 수 있는 거는요. 온라인 금융이 굉장히 발달되고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이나 코인이 발달되고 하니까 언제든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AI의 발달로 언어적 한계까지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해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요, 구매 사기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살 것처럼 아니면 팔 것처럼 해놓고 사기를 치는 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보이스피싱이 100% 늘었고, 로맨스 스캠이 아까 말한 듯이 63%, 투자 사기 42%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칭 사기는 오히려 15% 줄어들었다는데요. 이거는 이 사칭 사기를 막을 수 있도록 통신사나 이런 데서 AI 활용을 활동한 패턴 분석으로 도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예전에 페이스북에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이 나와가지고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투자하세요 라는 이런 사칭 광고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북미 지역은 2023년 이후 사기 발생 건수가 4배 증가했고요. 특히 전화 기반의 보이스피싱이 15배 폭증했다고 합니다. 또 나라별로 달라요. 유럽에서는요. 로맨스 스캠이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여전히 피해자들을 설득해 스스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하고요. 중남미에서는 스미싱이 14배, 보이스피싱이 3배 증가했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사기 발생이 35% 증가했고요. 로맨스 투자 사기가 2배 늘고 사칭 사기가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캄보디아의 사기 산업화 현상을 충격적으로 묘사했는데요. 시아누쿠빌 등지에서는 수천 명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감금된 채 온라인 사기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 공장, 사기 컴파운드가 형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보도에서 보고 있는 거죠. 이 지역은 더 이상 은밀한 범죄가 아닌 도시 전체가 사기 산업 단지로 기능하고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보고서는요, 전 세계 금융 생태계가 산업화된 사기 피해에 직면하고 있고요. AI가요, 그리고 실시간 결제 기술은 효율을 높이지만 동시에 사기범들에게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신매매와 결합된 사기 공장화는 금융범죄가 인권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요. 보고서는요, 금융기관이 단순한 피해 보상 차원을 넘어서요, 행동 데이터 같은 거를 계속 관찰하면서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로 인해서 이렇게 사기가 크게 늘어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AI로 인해 또 다른 어떤 게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면요.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요즘 미국 제조업의 고용 인수가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찍을 정도로 내려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부활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혹시 AI 때문일까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요. 미국 제조업은 1년 동안 7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잃었고 2025년 8월 한 달에만 1만 2천 개가 감소했습니다. 공장 내 자동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나타난 현실이지만 그 원인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2023년 2월 이후 제조업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오랜 기간 인력 부족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딜로이트와 미국 제조협회 분석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전체 신규 일자리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200만 개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한 200만 개 부족한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 AI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과 일본은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가장 로봇이 인구 대비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선진국의 어떤 턱걸이 아니면 선진국 바로 밑에 있는 나라지만 우리가 제조업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기도 하죠. 근데 이제 미국도 본격적으로 그게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었고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이 낮으니까 로봇도 대규모로 도입하고 그런 게 힘들었거든요. 큰 자동차 공장 이런 거 빼놓고는요. 근데 이제 미국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화와 AI 도입은 특히 자동차, 반도체, 전자, 항공우주, 제약 등 대량 생산과 반복 작업이 많은 산업에서 가장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다른 산업으로도 이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 인사관리협회에 따르면요. 미국 전체 산업 일자리의 약 15%, 2,300만 개가 자동화로 대체될 위험에 있다고 합니다. 그 전문가들은 그래서 직무 재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줄어들기보다는 성격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랬죠. 지금까지 온라인 나오고 인터넷 나오고 휴대전화 나오고 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걱정했지만 결국 다른 부분 그걸 유지 관리하고 또 개발시키는 걸로 일자리가 꽤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로봇 조작, 장비 유지 보수, 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 기반 직무의 수요가 또 급증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인력을 돌려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요. 본질적으로는 AI와 자동화가 가장 큰 문제겠지만 또 트럼프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이민 규제 강화가 생산 활동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민을 잘 틀어막고 하면 오히려 미국 내에서 제조업의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게 아니라 관세도 붙고 이민도 하고 하니까 일부 공장들이 가동 중단하거나 이전하거나 통합하거나 생산 라인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했던 거와 전혀 반대의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민을 막으면 이민 근로자가 하던 일을 미국인을 더 뽑는 게 아니라 기계로 대체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계로 대체하면 그 일자리는 영영 돌아오지 않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한 공급망 전문 교수는요. 이민 근로자를 기계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이민자 정책이 계속되면요. 그리고 특히 현재 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경우 기업들은 자동화를 더 선호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민자가 들어오면 싼 임금으로 공장을 그래도 미국에서 그 비싼 미국에서도 굴릴 수 있었는데 미국인만 뽑으라고 하면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럴 거면 로봇을 들여와서 AI를 또 넣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뭐가 더 이득인가를 경영자들이 따진 다음에 로봇 쪽으로 한꺼번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현재 그게 또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AI와 자동화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핵심 요인이지만요. 정책, 경제, 인구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한국에도 진짜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에는 이게 더욱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도 우리도 고령화나 인력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민을 받는 게 우리도 반이민 정서가 굉장히 강한 나라고 사실 우리는 사실상의 섬나라잖아요. 섬나라다 보니까 배타성도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타성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고 갑자기 많은 인력을 해외에서 외국처럼 이민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로봇이나 AI를 활용한 로봇의 활용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지키게 하려고 할 텐데요. 그러면 이게 또 한국 내에서도 일자리 구조 개편이 급격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실업률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또 여기서 우리에게는 아마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미국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듯이 단기적으로 충격은 어쩔 수 없다. 코로나 이후 최저치로 제조업 고용이 내려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결과를 겪을 수 있다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